2부는 모두 3개의 주제로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동아시아 국민국가 패러다임 생성 진화의 동시성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전인갑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의 그 내용을 군데군데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PPT를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PPT를 다른 분들도 사용을 하지 않고 해서 저도 뭐 쑥스럽게 뭐 또 굳이 사용할 게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의식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 3.1운동과 5.4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그 양국에서 이 두 운동의 중요성은 뭐 체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운동은 이 두 나라의 국가 이상 설정과 국가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두 운동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시대의 필요나 이념적 필요 그리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내용으로 끊임없이 현재로 소환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환하는 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소환이 되기 때문에 5.4와 3.1이라고 하는 이 두 운동은 다양한 논리와 다양한 해석을 동반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3.1 담론 혹은 5.4 담론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3.1 담론과 5.4 담론의 공간은 3.1 혹은 5.4라는 특정한 역사 현상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대단히 대립적이고 모순된 논리가 충돌하는 공간 담론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3.1 혹은 5.4의 그 역사적 실체와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5.4 혹은 3.1의 이미지가 창조되기도 했습니다. 3.1 운동의 이미지와 역사적 의미가 현재의 필요와 만들고자 하는 국가 이상에 의해 재구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최근의 그 연구사를 통해서도 뭐 충분히 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주로 뭐 한국사에 대해서는 뭐 과문해서 그걸 합니다만도 이 분야를 전공하신 정용욱 교수 역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은 시대 정신이 변할 때마다 다시 소환되었다고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의 역사적 재소환은 새로운 학문적 과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대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필요와 요청에 따라서 3.1 운동이 재의미화 혹은 재구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을 보면서 이 논리 구조가 5.4 담론 혹은 5.4 신화와 정말 유사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5.4 담론 역시 현재의 필요 그리고 각자 지향하는 국가 이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사실 5.4는 자신들의 목적에 복무하는 진리로 또는 자신들이 지향하는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 근현대사에서 끊임없이 소환이 되었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5.4는 이상이 아니라 20세기 중국인들이 디자인하려고 했던 중국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해야 할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4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도덕적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5.4로 낙인을 찍고 이것은 곧 수구이고 후진적이고 반근대이고 반계몽이고 나아가서 반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민족적인 존재, 매국적인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글에서 100주년을 맞는 3.1 운동과 5.4 운동이 같은 시기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국가 이상을 지향하며 전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실 3.1과 5.4의 동시성을 해명하려고 하는 작업은 여러 분야에서 쭉 한국 사회 영역에서도 많이 연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시성의 한 부분으로서 한 측면으로서 한국과 중국에서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진화 발전하였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부언할 것은 제가 중국 현대사 연구자다 보니까 오늘의 논의는 중국의 국민국가 패러다임 생성 진화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추고 결론에서 3.1 운동과의 그 상관성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이 국민국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동아시아의 20세기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시대였습니다. 20세기 중국에서 서구 근대성의 어떤 그 수용과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은 우상이자 반드시 추구해야 할 진리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유, 평등, 민주, 인권 등 근대 서구가 창안한 보편 가치와 개념, 민족주의, 그리고 국민국가를 진리로 그 실천을 당위로 여기는 사유 방식을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이 패러다임은 근대 서구가 생산한 오늘날의 가치, 그리고 미국이 심화 발전시킨 이런 이념과 가치, 그리고 그 개념을 전제로 자신과 세계를 사유하고 실천의 중거로 삼는 사유 방식입니다. 동아시아 근현대의 역사 현실에서 이 패러다임은 크게 세 가지 명제로 집약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 하나는 근대의 보편 가치와 개념을 수용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 평등, 자유, 휴머니즘 등등의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 건설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의 명제는 소위 반제국주의, 반제와 민족주의, 나아가서 반패권의 구현이라고 하는 이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국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시대 명제를 실천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적 명제 중에서 반식민, 반제, 반패권, 민족주의, 그리고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와 인민들이 공유한 핵심적 명제이자 반드시 성취해야 할 굴레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한 중국의 회복, 강한 한국의 회복과 같은 이런 명제들, 그러한 과제가 하나의 명제였다고 합니다. 이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20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동아시아 각국 간 소통과 공감 그리고 갈등의 토양으로 이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북공정을 비롯해서 심각한 한중 간의 역사 갈등 문제도 결국 이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또 하나의 과제는 5.4와 3.1의 미래를 전망하는 작업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중국의 부상으로 야기된 충격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미국 예외주의와 중국 예외주의가 새로운 세계 질서의 편성 원리로 지금 이 정착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진통을 통해서도 이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어떤 파탄 가능성을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토양으로 성숙했던 5.4 그리고 3.1이 과연 어떤 식의 어떤 미래를 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좀 따져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오늘날의 중국과 오늘날의 한국이 만들어진 그 출발점으로서의 5.4와 3.1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이렇게 만들어왔던 지금의 한국과 중국을 만들어왔던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과연 이 어떠한 중국을 만들어갈 것인가, 어떠한 중국을 그리고 어떠한 한국을 제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전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 국민국가 패러다임 생성과 확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근현대사는 이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의 가장 큰 중요성은 소위 중국 주도의 그 문명제국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흔히 이야기하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그리고 문명관, 사유 방식, 이데올로기의 붕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근현대사는 문명제국, 보편제국의 붕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붕괴를 천하질서의 해체라고 하기도 하나 중화질서의 해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자면 보편제국은 국민국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민족국가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국민국가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천하체계는 평등한 국가들이 병립하는 국가 간 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했고, 천하질서는 대내적으로 집권질서가 분권질서로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이때 말하는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위계적 세계질서입니다. 그 본질이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조약질서로 불리는 근대적 국제질서로 대체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의 패러다임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했는데 천하주의적 사유방식이 민족주의적 사유방식, 말하자면 규범과 질서, 체제와 제도의 원천인 이념이 천하주의에서 내셔널리즘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 변화의 본질은 천하주의를 전제로 한 문명제국 패러다임이 민족주의를 상식 혹은 당위로 여기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4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확산시킨 것이 바로 이 5.4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 발표문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장의 맨 끝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5.4가 확립한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그 후 중국을 제조하는 이념이 되었고 국가 건설을 위한 실천적 규범이 되었습니다. 소위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5.4 전통 혹은 5.4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불가침의 권위를 갖게 되고 국가 건설을 위한 기호로 진화하였습니다. 20세기 중국의 새로운 정치제도, 사회제도는 5.4가 생산한 이 패러다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크게 받았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화가 된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30년대 이후 줄곧 그 내용이 확충되면서 국가 건설의 전범으로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패러다임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중국에 있어서는 이 동아시아적 진화,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적 진화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동아시아적 진화 혹은 중국적 진화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 각국 혹은 중국의 고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향하는 국가 이상 등 각국의 실정에 따라 각국 고유의 길과 방식으로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분화 발전하는 현상입니다. 중국 역시 20세기 정체를 통틀어 볼 때 중국 고유의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길에 따라서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재구성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중국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중국적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발언한 서구에서 발언한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강한 중국을 건설해 나가고자 했던 그 건설이 상당 정도 성공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중국적 재구성 혹은 동아시아적 재구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상이 1930년대하고 1990년대하고 2000년대에 이제 그것이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1930년대 같은 경우는 장개석 정권의 그 성공이 그것이고, 사실은 이 장개석 정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1930년대 판,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기 판 중국의 부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심각하게 이렇게 동요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바로 만주사변과 그 이후에 중일전쟁 발발의 어떤 구조적 요인으로 저는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장개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큰 중요성을 갖는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1990년대와 2000년대는 개방 이후의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독자적인 길을 가는, 중국의 길을 가고 동아시아의 길을 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제 3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 4장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동조화되고 있었던 이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작용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3.1과 5.4에서 시작된 이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그 동조화 현상이 21세기 들어오면서는 완전히 방향을 달리 각각의 길을 서로가 이제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중국에서는 그러하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2000년대로 오면서 이 패러다임이 크게 위축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모색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국 특색의 국가 건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중국 특색의 국가 건설 방식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논란의 소지는 일정 정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특색의 국가 건설은 잘 아시다시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기야 시진핑이 신시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시대와의 단절인 거죠. 사실 시진핑의 신시대 선언은 근대의 패러다임, 말하자면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완성과 그 다음 시대로의 질적 전환을 선포한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2017년 10월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중국의 사유방식과 중국의 방안으로 새로운 사회 제도와 이념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하여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을 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과업을 중국이 수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어떻게 악의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전통적 중화주의의 핵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미국과 비견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미국의 예외주의와 중국의 예외주의가 이제 충돌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바로 5.4와 3.1이 생성했던 이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어떤 이 갈래길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지식인들은 지금 목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서구를 추종했던 20세기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대안적 모색입니다. 시진핑의 신시대는 이제 그 근대에서 중국이 벗어났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겠다고 하는 의미를 함축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 하고 따지면은 아직까지는 대단히 초보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이런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유행하는 각종 세계 담론들, 천하 담론이라든지 뭐 세계 질서 담론이라든지 문명 담론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매점 시간이 다 많이 돼서 매점말로 다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점말 중에서도 84페이지 부분입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부분인데요. 어쨌든 시진핑 시행이 들어와서 신시대를 선언을 하는 것이고 했고, 이것은 중국의 미래 담론이 소위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서 중국의 보편주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선명하게 나타난 이러한 양상은 소위 오사와의 결별이라고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 중국에서 오사에 대해서는 별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한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자면은 이건 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오사가 무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사는 서구의 보편 가치와 서구의 표준 수용을 전제로 중국의 미래를 건설하려 한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유의 기준이 서구의 가치, 서구의 개념에서 중국의 가치와 중국의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보편주의로, 그리고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문명입국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3.1에서 발언한 한국의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제기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3.1은 시대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었습니다. 그 의미 부여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3.1 담론이 만들어졌고, 3.1 담론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3.1 운동의 다양성, 복잡성에서 연원하는 측면이 강한 건 분명합니다. 과문합니다만은 3.1 운동은 근대적 국민국가와 관련한 재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반식민, 반제를 내걸었고, 또 고유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둔 국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민족주의, 그것의 정당성,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독립해야 되는 권리들,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의 필요성 등등을 천명했습니다. 이런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의 전제가 되는 재반 원리와 제도의 실천을 향후 구현해야 할 민족적 국가적 과제로 정립시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한국에서는 3.1 운동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된 이 패러다임이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980년대와 90년대의 민주화 운동의 경험, 그리고 최근의 촛불은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두 측면 중에서, 두 측면이라고 해서 외향적 측면과 내향적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외향적 측면은 반식민, 반패권, 민족의 독립정치, 이런 내용들이고요.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내향적 측면은 근대 서구가 생산한 보편가치 수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민주, 국민주권 등등의 이런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현상을 볼 때 이 내향성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혹여 최근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대대적으로 국가적 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역시 이러한 이 패러다임의 내향적 측면이 발현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반외세, 반패권의 논리보다는 주로 현재의 정권을 겨냥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민족 국가 건설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20세기 접어들면서 한국과 중국의 현실적 조건과 필요에 따라서 3.1과 5.4에서 생성된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각각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 제가 3.1운동과 5.4운동을 나름대로 비교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단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뭐 제목이 3.1운동을 전후한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을 둘러싼 일본의 정치 과정 연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 발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정치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치 과정을 왜 키워드로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3.1운동 그러면은 3.1운동의 주체는 조선의 민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쪽은 조선 총독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배 세력이었습니다. 보통 한국사에서 이야기하자면 그걸 뭐 일본 제국주의로 이야기가 흔히 이야기되다가 한국사의 근현대사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서 그것이 조선 총독부의 핵심은 일본 육군이다라고 이야기가 진전이 되어지고 조금 더 일본 국내 정치하고 관련 속에서 보자면은 그게 일본 범벌이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깊어지면서 조금씩 내용성을 좀 더 깊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입장에서 3.1운동을 중심으로 지배 세력의 동향을 볼 때는 물론 3.1운동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배 세력 혹은 그들의 동향이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지는 측면들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해서 한국에서 일본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3.1운동에서의 운동의 부분은 한국사에서 충분히 커버를 해주시기 때문에 거꾸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 총독부 혹은 그 배경에 있는 일본 정치라는 것들이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있는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정치 과정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보통 조선 총독부 그러면은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정확하게 지배를 위한 틀을 이해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피지배민 이쪽 입장에서는 그 틀이 어떻게 그 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를 상당히 깊이에 있고 그리고 폭넓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이 한국에서 일본에 관련되어진 이슈 혹은 관심이 이렇게 높아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장 최저점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찍고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베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아베를 둘러싼 정치 환경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이제 3.1운동에서 놓고 보게 되면 3.1운동의 반대쪽에 있는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고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사실은 3.1운동이 일회성 3.1운동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이후에 20년대, 30년대 역사하고 이렇게 연동되어져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1920년대에 총독부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총독이 부정부패 사건을 일으키는 도저히 3.1운동 시점에서 보자면 총독은 조선을 지배하는 지배자인데 감히 어떻게 총독이 부정부패 사건의 핵심 책임자, 그러니까 핵심으로 등장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총독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된 사항들이 연출되어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3.1운동에 있어서 조선 총독부를 움직이는 힘이 일본에서 보자면은 절대자가 일본 정치판에 있어서의 어떤 절대적인 결정이 조선 총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치의 하나의 꼭두각시 인형으로서의 조선 총독이라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꼭두각시라고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본 정치의 여러 가지 작용 메커니즘 속에서 조선 총독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지, 일본 정치가 처음 일본 제국주의와 그 제국주의의 어떤 하수인의 대표로서 총독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치의 여러 어떤 과정의 산물로서 총독과 총독의 정치와 정책들이 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을 이해할 때 한국에서 기본적으로는 너무 단선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아, 일본 그러면은 다 뭐라든지, 아니면 조선 총독부 그러면은 뭐 한국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데 보더라도 상당히 단선적입니다. 근데 실제 조선 총독부를 둘러싼 연구상을 보게 되면은 총독의 임용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여러 정책들은 일본 정치와 연동되어져 가지고 되는데, 그 연동의 반대편은 총독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 혹은 지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총독부뿐만 아니라 그 총독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 반대쪽의 움직임도, 그러니까 일본 정치 내에서의 반대쪽의 움직임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단일한 대우가 아닌 복선적이고 다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 발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서 가능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현대 일본에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좀 한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가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것은 해석적인 견해이지만, 일본이 1945년 패망과 동시에 일본의 영토는 패망에 의해서 일본의 국내 한정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관심 자체도 일본 국내로 한정되어져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되어져서 일본 역사 연구도 일본 국내로 한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역사 연구가 국내로 한정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는, 아니면 뭐 하나의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즉 한국 전쟁이라든지 뭐 한일 협정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그 한일 간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관심들이 일본에서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위한 자료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식민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일본에서 그다지 진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넘어오면서 일본에서 식민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본의 N영토를 포함하는 제국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국사라는 것은 당연히 이 제국이 담고 있는 그 반대쪽에는 식민지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과 식민지라는 것들에 대한 연구라는 것들이 활성화되어지는데, 그것들의 핵심적인 연구 방법론은 비교라는 방법이겠죠. 식민지 조선과 대만을 비교한다든지 일본 본토와 식민지하고의 비교라든지 이런 식의 이해가 갑니다만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교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제 토론을 맡아 주신 이행 선생님이지만 인사 문제라든지, 이제 구체적인 총독부의 정책의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그것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들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졌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화자찬이지만 일본 근현대사, 한국에서 일본 근현대사 연구의 어떤 기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그런 경향성들이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식민지 조선에 한정하다 보게 되면은 이러한 연구 성과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명하는 것으로 이제 조금씩 확장되어집니다. 이것이 당연히 일본 학계에서 보자면 제국사 연구를 깊게 하는 것이고, 또 한국 학계에서 보자면은 식민지 조선의 어떤 실체를 규명하는데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연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이라든지 제도 규명 연구라는 것들은 그런 정책 제도라는 어떤 틀 혹은 구조에 대한 연구이다 보니까 그것들에 가지고 있는 변동성, 즉 역사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성격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라는 것들은 그런 변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 영역이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지배 정책 혹은 충독부의 인사 문제를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루는 배경 부분에서 그 사람이 왜 임명되어졌을까라는 것들이 한 명이 누가 찍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정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제도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구조가 나오고, 그 구조는 상당히 결과론적인 시야 혹은 시각을 사람들한테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척 명쾌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의 핵심은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정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 과정이 야말로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진 틀을 이렇게 단선적이고 단일한 대우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복선적이고 다층적인 이해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한국학계에서 일본 근현대사 연구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것은 기존에 제가 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를, 저도 몇 편의 논문을 썼는데 이것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1919년 3.1운동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3.1운동을 생각해 보게 되니까 3.1운동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단 통치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 무단 통치는 중심이 뭐냐면 일본 육군에 의해서 군인 총독이 조선을 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인 총독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 군인 총독은 일본 육군 출신이고 그 육군 출신들, 특히 육군에서 엘리트 육군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 이 범벌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범벌도 조슈번도 있고 사츠마번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만은 육군은 주로 조슈 출신들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사람인데,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뭘 중심으로 했냐라고 생각하면, 이건 메이지 유신 이래로의 어떤 일본의 정치 구성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이 범벌이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토 히로부미보다 좀 더 오래 살았고, 메이지 유신의 실력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육군, 그리고 국민들이 뽑지 않은 권력, 귀족원, 그리고 관료, 그리고 법원, 사법부, 이런 다양한 이렇게 부분에 인사권을 매개로 해가지고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력들이 이 메이지 유신 이래로 상당히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한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이 된 것이 바로 1910, 러일 전쟁 이후입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시기는 저희하고 관련이 없지만 직접 관련되어지는 것은 한일 합방부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 시기에 바로 그 흔들리는 세력과 새롭게 등장하는, 새롭게 등장했다라기보다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범벌 세력의 반대쪽이겠죠. 범벌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어진 제국의회 그리고 제국의회에서의 중심적인 세력이었던 이 당시입니다. 이에 있어서 정우회, 입헌정우회라고 하는 정당이 그 범벌과 어떤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대립각이라는 게 뭐 언제나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타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세력입니다. 그럼 권력의 이 극대화는 뭐냐면 권력의 장악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장악은 뭐냐면 일본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 즉 수상을 총리 대신을 자기 사람으로 심고 주요 포스트를 장악하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재생산하는 것, 그것들을 주력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에 입헌정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제목이었던 하라 다카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0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이 1922년에 죽게 되는데 한 10년, 15년 정도까지 입헌정우회의 중심, 핵심으로서 주요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백으로 숨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총리 대신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3.1운동 때 총리 대신이 바로 이 하라 다카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할 텐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1910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910년대는 제가 원래는 조선하고 관련되어진 뭐 입법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권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인사권하고 재정 문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재정 문제는 도저히 지금 능력으로 안 돼가지고 주로 인사 문제를 그리고 또 인사하고 재정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게 법률 재정권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법률 재정권하고 인사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93쪽에 나와 있는 표에 보시다시피 한일 합방부터 해가지고 1919년 이 언제까지 보게 되면 한 절반 정도로 범벌 중심 세력과 정당 세력이 이렇게 권력을 분점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라라는 사람이 이 권력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발표에서 주로 이야기할 것은 주로 지금까지는 뭐 범벌 중심의 구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주로 정우회가 어떻게 조선 문제에 개입을 하고 그것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 권력의 강화라는 부분과 연결시켰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분명히 무대는 한국 식민지 조선이지만 식민지 조선 인민들은 전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걔네들끼리의 어떤 리그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 식민지 조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1장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령 이야기입니다. 재령은 조선 총독부 총독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에 해당되어집니다. 원래 뭐 식민지에서 입법권을 가질 수가 없는데 여기에 페이지를 보면 94쪽 인용했던 부분이 나오는데 한일 평합에 따른 시정 방침에 대권에 의해서 조선을 통치하고 총독은 천황에 직속하고 조선에서 일체의 정무를 통과하는 권한을 지니고 거의 총독은 거의 천황하고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상당히 강대한 권력을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에 국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칙령이 있더라도 법률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칙령에 내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재령이라는 것도 칙령으로 반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조선 총독의 명령은 칙령이라는 것으로 내린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은 제국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칙령으로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데 제국의회 정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것들을 가능한 한 그러면 완전히
긴급 칙령으로 인정해 주게 되면 총독 그리고 총독 뒤에 있는 육군 그리고 육군 뒤에 있는 범벌이라는 것들은 완전히 제국의회, 즉 국민들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국의회 정당 세력들은 그것들을 좀 쉽게 말해서 태클을 걸려고 했던 것이 이 첫 번째 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들을 정치의 딜의 어떤 소재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의 핵심은 카츠라 타로라는 사람과 사연지 김모찌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27회 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원 시대라고 해가지고 카츠라하고 사연지가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기가 1905년 뭐 언저리부터 해가지고 요 언저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정치 과정에서 보자면은 그들 사이에 피나는 싸움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뺏고 권력을 또 뺏기고 뭐 그런 과정들인 것이지 사이가 좋아가지고 이번에 내가 했으니까 다음에 너가 져 뭐 그런 식의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재령 문제가 활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카츠라가 총리 대신을 하고 있었는데 카츠라의 권력을 뺏기 위해서 정우에는 끊임없이 이 총리 대신을 흔들고 그런 과정에서 재령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총리 대신 입장에서는 총리 대신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람 범벌의 영향력 안에 있고 육군의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재령을 총독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입장이고 제국의회 하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제국의회의 통제권 하에 두려고 하는 그들 사이의 어떤 싸움이 제 1장에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정치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많은 관계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결과적으로 재령은 총독한테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재령 자체를 내리는 것을 긴급칙령이 아니라 법령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령을 긴급칙령으로 만들었는데 긴급칙령으로 승인하게 되면은 뭐 천황의 말을 긴급칙령 함부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법률이 되는 순간 바꿀 수가 있는 융통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만하고 비교하자면은 이런 재령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대만에서는 율령이었는데 그것이 이 유효기간을 두고 율령 반포권을 줬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무제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은 두지 않지만 법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라 쪽에서 그렇게 손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법률은 국회에서 일단은 통제권이 일정 정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 권력이 바뀌면 즉 내각이 들어서면은 언제나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일정 정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재령 문제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슈가 되어지는 것들이 몇 개가 있긴 있는데 핵심적인 이슈는 뭐 재정 독립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조금 다뤘고 저의 토론자이신 이영식 선생님도 좀 다뤘는데 조금 더 연구할 여지가 있긴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다루기에는 조금 제가 시간적인 뭐 한계도 있어서 못 다뤘습니다만은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정치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역시 3.1 운동을 전후한 시기입니다. 3.1 운동을 전후한 시기는 뭐 일본 국내에서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제 2장 맨 처음 나오는 거니까 페이지로 보자면은 선생님들이 보는 것은 99쪽에 첫 번째 그러니까 제 2장의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먼저 3.1 운동이 있기 전에도 조선 총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은 총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인, 육군이 창학하고 있었는데 군인이 아니라 무관이 아니라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의가 벌써 1914년, 13년 언저리부터 계속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어떤 탄력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기에는 몇 번 이렇게 진행되다가 무슨 여기에 보면은 그 야마모토 내각에서도 그걸 진행하려다가 정권이 무너지고 뭐 이러면서 잘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독 무관 총독에 대해서 문무관 총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일본 국내 정치의 어떤 과정 속에서 도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 정세, 아까 민족 자결주의 발표하신 선생님도 말씀드렸듯이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의 영향력을 일본에서 영향을 받고 그것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형태로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러한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향 하에 일어난 것이 쌀소동이었습니다. 그 쌀소동은 1918년에 일어난 일종의 무슨 빈민 폭동에 준하는 전국적인 폭동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동원되어 가지고 계엄령까지 선포하면서 겨우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권 교체로 이어집니다. 즉 조선 총독을 지냈던 테라우찌가 물러나고 국민들의 어떤 이런 빈민 폭동 속에서 일어난 에너지들을 일정 정도 이제 펀벌 쪽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하라 다카시한테 직접 정권을 넘겨주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하라 다카시한테 넘어가는 상태에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보자면 테라우치 그 당시에 총리 대신하고 조선 총독인 하세가와는 쉽게 말하자면 짝꿍입니다. 서로 세트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테라우치가 나오면서 하세가와를 거기에 박아넣고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라우치가 총리를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모양으로 나오고 정당 세력 입장에서 총리의 신을 장악하게 되니까 조선 총독도 자리를 내가 관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누가 튀어나왔냐면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의 넘버2였던 정무총감 자리가 있습니다. 부총독에 해당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문관이었는데 야마가타 이사부로라는 사람인데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펀벌의 수계였던 수계 아니면 핵심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양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총독을 하려고 막 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거기에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은 육군 쪽에서는 이제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문관 총독을 좀 꼭두각시처럼 세우고 조선군에 대한 통제력은 육군이 장악하고 적당히 권력을 분점하면서 하자라는 정도로 조금씩 내부적으로 정리되고 있었는데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상당히 좀 정세가 확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세가와는 관두는 것이고 그러면서 원래 플랜대로였던 야마가타 이사부로가 아주 더 열심히 총동이 되기 위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조선에서도 조선에서의 여론이라 그러면 그 당시로 보자면 저희가 알고 있는 친일파라고 이야기하는 이완용이라든지 중치원이라는 이쪽에서 여론과 그리고 일본 여론에서 정무총감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여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3.1운동은 일본에서 군대가 직접 파견되어져 가지고 겨우 진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치안 문제가 원래 한일합방 시기에 있다가 대충 1912, 13년 정도에 좀 정리되고 치안 문제가 좀 거의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는데 다시 3.1운동이 치안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육군 입장에서는 문무관 총독이라는 것들을 양보 못하겠다. 즉 문관 총독을 양보 못하겠다라는 쪽으로 좀 군부 내에서 여론이 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사람도 결국은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도 총독을 안 세우고 그 대신 군인으로 계속 가는 거로 이렇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리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에서의 어떤 민중들의 불만 폭발이라든지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 상황에서 육군이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연출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타협책일 수도 있는 것이 이 해군 대신 출신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를 불러오는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환하고 싶어서 소환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육군은 아니고 해군은 육군하고 같은 군이지만 꼭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이 또 어쩌면 정당 세력하고도 어떤 친소 관계를 더 가까워야 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법령은 문무관 그러니까 문관이든 무관이든 다 임용하는 거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무관 그러니까 퇴임 무관을 그러니까 퇴임 무관을 현역으로 복귀시켜 가지고 임용하는 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육군이 아닌 해군. 그러다 보니까 육군의 영향력은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 세력의 영향력이 아주 그러면 높아졌냐? 그것도 아닌 좀 어중간한 상황에서 조선 총독부의 총독 임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정당 세력 쪽에서 조선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지배권을 좀 더 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조선 총독부 인사 과정에 나오는 제3장의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정무총감이었던 미즈노 렌타로라는 사람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뭐 쉽게 말하자면 정우의 개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정우회에 영향이 들어간 관료이면서 관료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임용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의 영향력 하에 혹은 하라 혹은 그 당시에 내무대시였던 토코나미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 하에 일본 내에서 쉽게 말하자면 일본 국내의 뭐랄까요 그 지방자치 엘리트들을 끌어다가 조선 총독부의 중요 특히 치안부서에 집어넣는 인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러한 인사들의 표가 여러분들의 그림으로 보자면은 104쪽에 나오는 표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은 첫 번째 모리아라는 사람하고 두 번째 아카이케라는 사람하고 세 번째 노구치라는 사람 이 사람인데 뭐 총독 비서관 뭐 내무국장 경무국장 상당히 중요한 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향방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정우회하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일본에서 뭐 중의원 의원도 하고 관료 출신 정치가로 활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통해 가지고 사실 오늘 결론을 써왔긴 써왔는데 프린트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정당 세력의 등장이라는 것들은 뭐랄까요 보통 뭐 내지 연장주의라든지 뭐 내선 일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당 세력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방면에서의 어떤 내지 연장주의라는 것들을 1910년대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20년대 여러 가지 어떤 식민지 조선에서의 뭐 문제도 일으키고 뭐 그런 것들이 되었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1910년대부터 일본의 관료들을 이야기할 때 뭐 관료의 정당화 뭐를 이야기를 하는데 식민지 조선도 그러한 어떤 정당 세력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움직임의 어떤 단초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약간 좀 추론적인 결론을 내 봅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말씀드리게 되면 그만할까요? 예, 그럼 뭐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그 일제에 의해서 이식된 식민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구조, 그거를 1장에서 볼 거고요. 2장에서는 이것이 당시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조선인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변동을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지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전개된 식민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인식, 뭐 전망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이런 구조와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3.1 운동과 어떻게 이제 연관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그 같이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그 머리말 처음에도 이제 언급했다시피 경제사 쪽의 연구가 거의 이제 그 70주년 때 다루어지고 나서는 다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직접적인 것보다는 연구사 정리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무단 통치와 이제 식민지 수탈, 경제 수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제 언급이 되지만 이게 항상 상수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이렇게 그 관심 주제가 안 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운동 과정에서 표출되는 직접적인 표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도 이제 그 포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으로서 이제 조선인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한번 이제 그 중점을 두고서 발표문을 한번 재구성해 보고자 했습니다. 머리말이 이제 두 번째 그 문단을 보게 되면 그 특히 이제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이식된 그 자본주의 식민지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이 조선 내부에서 이제 진행되어 왔던 계속해서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축적되어 왔던 기존의 관행과 방식을 이제 부정한 것이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일본의 상품 시장을 목표로 이제 재편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제 당시 조선인들의 삶, 특히 다수의 이제 인구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1장에서 보게 될 거고요. 2장에서는 기존의 이제 공동체적 농촌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적 삶이 어떤 방식으로 해체되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해체되어 나가느냐. 또 하나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식민 권력에 의해서 범죄로 규정되고 처벌받는 그런 현상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에서는 그 3.1 운동 전후로 해서 1910년대에 있어서 이제 식민 자본주의 인식과 1920년대에 있어서 그 인식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0년대는 이제 자료가 제한됐기 때문에 일본 유학생들의 잡지는 학지광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것이고, 20년대는 이제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학계의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이제 그 운동 이전과 이후의 이제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은 그 뭐 1장에서 이제 경제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조사 사업이고, 따라서 총독부 예산이 토지조사 사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다른 농업 정책에 이제 예산들 집중 쓰여질 수 있는 그 비용이 대단히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2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게 되면 쌀에 있어서는 일본의 벼 품종을 보고받는 데 있었고, 이제 면작은 육지면 재배, 양잠 추구 이런 것들에 이제 상당히 집중적으로 제한되게 되는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 관행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총독부는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강제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모짜리를 뭐 짓밟아 버린다든지 묘를 뽑아 버린다든지 이런 이제 그 강력한 그 폭력에 기반해서 되었다라고 얘기를 됩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일본의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작에 있어서도 이제 조선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재래종 대신에 육지면이라고 하는 이제 품종이 강요되었는데, 역시 이것도 일본 그 당시 공업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었던 게 면방직 공업이었는데, 원면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서
였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역시 이것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헌병 경찰의 동원하에 폭력적으로 재편되었다라고 되고, 특히 이 판매에 있어서는 공판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따른다고 한다면 조선 농민으로서는 이윤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업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당시 식민 권력은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률적으로 이제 통제하게 각종 규칙, 검사 규칙을 만들어 놓고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조선인 농민들이 이제 입었던 피해 상황 같은 것들을 운동 과정에서 보면, 3.1 운동 과정에서 보면 개성에서 이제 그 면사무소가 습격당했을 때 당시 올린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면장이 군수의 명령으로 해서 토지의 상황에도 맞지 않은 양잠을 장려한다든지 강제적으로 심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누적되었던 불만들이 면사무소에 대한 이제 그 습격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미국 상품화를 핵심으로 한 그 농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속화되면서 농민들의 처지가 대단히 악화되는 그런 이제 결과로 되고, 따라서 당시 농촌 사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자 식민 권력이 이것을 이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 부업입니다. 부업. 그래서 부업을 통해서 그 현금 수지를 조금 이제 맞출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도 부업도 역시 양잠과 집 가공이라고 하는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서 이제 강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 수출 산업을 위한 원료, 양잠도 그렇고 집은 이제 그 쌀 포장이죠. 미국 포장을 위한 역시 일본으로 그 미국 이출에 필요한 것들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이런 농업 정책은 그 기존의 그 농사라고 하는 게, 농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이제 관행, 그 다음에 지역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부정된 채 이제 만약에 그걸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식민 권력의 즉각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조선 농가 연구를 이제 한 사례를 한번 보니까 대단히 이제 그 뭐 합리적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나갔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뭐 그 유명한 경북 예천의 이제 맛질 박씨가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제 특히 다각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봤냐면 이제 자본주의적 전망을 가지고 상품 시장에 팔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적으로 보고, 그것이 어떤 자본주의적 발전, 농업에서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최근 연구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급자족을 위한 다각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 이런 것들이 상품 시장을 염두에 두고서 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방식을 이제 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 배치에서도 아주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시간적 그 다음에 일에 따라서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선 후기에 많이 재배되었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상품화폐 경제, 상품 시장을 위한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 박 씨가 사례를 보게 되면 미국을 제외한 작물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담배라든지 뭐 면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급했다라고 돼 있고, 따라서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걸 연구한 이제 김건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풍족한 식량 사정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예천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라고 해서 일각에서 이제 19세기 위기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이제 경제학 쪽에서 있어서 그것이 마치 이제 생산성의 급격한 하락, 그것으로 인해서 20세기 이제 조선 총독부로 인한 식민 권력에 의한 농업 생산성의 발전 이런 방식의 어떤 설명 구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농가라고 하는 농업 경제 내부에 있어서의 고유한 어떤 특질,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그런 것들을 재편하고 생산해왔던 그런 자율적인 공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부정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당한다라는 방식이 아주 폭력적으로 이제 경찰 데리고 가가지고 총독부 기사가 나갈 때 경찰 헌병 경찰 데려가가지고 칼 차고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안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114페이지로 하게 되면 일본 미국 시장과의 통합이 상당히 이제 급격히 진전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이제 미국 수입량에서 조선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기적으로 이제 등락이 있겠지만 14년부터 39년간에는 비중이 54.5%에 달할 정도이고, 일본 미국 소비량 전체에서 조선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같은 기간에 약 7.1%,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이제 일본 국내 생산과 소비의 갭이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의 갭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조선산 미국이었다라고 해서 당시 이제 일본의 1인당 미국 소비량이 1.1석 정도 이렇게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게 이제 조선에서 들어온 미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주 15번을 보게 되면 반대로 조선 1인당 미국 소비량은 0.77석에서 36년도에는 0.39석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본국 일본의 이제 소비라고 하는 미국 소비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식민지 소비의 악화와 동전의 양면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허수열 선생님 같은 부분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이것이 식민지적 미국 수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미국 품종에 대한 일본산 품종의 뭐 강요, 개량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일본과 조선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상품의 품질에도 동질성을 확대 강화시켜주는, 그렇게 되고 결국은 가격도 동조화되고 단일화되어서 양시장이 통합되어져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미국 시장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으로서 크게 활용했던 게 앞에 김종수 선생님도 말씀하신 쌀소동입니다. 이제 일본의 미국 수급, 일본의 이제 미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것을 조선에서 가져와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선도 이때 쌀 가격이 17년부터 해가지고 대단히 많이 오르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 생활도 대단히 악화되고 있는, 뭐 아이 넷중 둘이 굶어 죽었다, 아이를 내다 버렸다, 뭐 이런 어떤 기사들이 당시 조선 총독부 기간지 매일 신보에도 나올 정도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이제 비밀리에
그 스즈키 상점이라고 하는 그 회사 등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쌀을 매집해 나가는 한 20만 석 목표로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12만 석 정도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인부도를 동원해가지고 실어내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조선총독부도 일본 본국에 항의를 할 정도. 그래서 이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조선에서도 연매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준 가격보다 약간 싸게 시중 가격보다 싸게 그것을 이제 제공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제공하는 양이 적으니까 그걸 둘러싸고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 1918년 여름에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민 권력과 자본의 폭된 일상생활이라는 2장을 이제 했는데 116페이지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업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기존의 촌락 공동체 유지와 재생산에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촌락 내에서 재생산되는 자급자족 체제가 지배적이었으나 일제시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 조세 신설 등등으로 인해서 농가에서는 이제 현금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종래에는 자급자족을 통해 충당되었던 의류, 술, 담배 등이 이제는 세금을 내고서 구입해야 되는 상품으로 이제 되었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진 않지만 공유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이제 일물 일권주의이기 때문에 기존 농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제 도지권이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부분적인 소유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경작권의 문제가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종중재산과 동계재산, 종중은 문중재산이죠. 그 다음에 동계는 이제 마을의 공동재산이었는데 이런 공유지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일본은 이제 법인으로 가서 해라라고 했는데 그 법인격이라고 하는 게 당시 조선인들은 완전히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한 명이나 여러 명 명의로 이제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일본이 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종중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면 그냥 대표자 세워서 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등기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신고인 명의만 소유권자가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올라간 경우에는 종중이나 이런 동계재산을 팔아버려도 문제가 이제 본인이 팔아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요구하면 조선총독부는 나 몰라라는 방식으로 이제 갔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종중이나 이런 재산이 있다. 그러니까 일물 일권으로 개인적 소유권을 확정할 수 없는 그런 특정한 이제 종류의 그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선총독부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 그런 기반 장치는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여기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훨씬 악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 임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야는 좀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입회권이라고 해가지고 산림자원을 이제 계속 이용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난방을 위한, 치사를 위한 이제 나뭇가지, 그 다음에 퇴비를 위한 이제 녹비 이런 것들이 사실상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을 뭐 종중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단위라든지 해가지고 유지하고 관리해 왔다라고 하는데, 일제는 이런 공동체적 소유름을 이제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걸로 규정하고 뭐 면유재산을 편입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을 세워서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산림령이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타인 소유의 이제 임야에 들어가 가지고 뭐 채취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금하게 이제 되는데 이게 대단히 가혹한 처벌이 따르게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 합니다.
1910년대 그 무단 통치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태영인데 공개적으로 이제 볼기를 때리는 건데 이 태영의 그 두 번째 순위가 태영의 두 번째 순위가 바로 이 산림령 위반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건 도박인데 75%로 제일 많은데 삶이 한 10% 정도로 이제 도박에 비해서 훨씬 작다 하더라도 두 번째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범죄 즉결 처분 통계를 분석한 거에 따르면 훨씬 더 엄격하게 굳이 이제 벌금이나 구류 정도로 가도 되는 거를 태형으로 환영해 가지고 엄격한 처벌을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그런 이제 영역에 권력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런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서는 나 몰라라 당사자들끼리 해결해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종중재산 결국은 1930년대 가면 뭐 다른 방식으로 해준다라고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이걸 연구한 법학자에 따르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대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 1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선진적이고 근대적이다라고 이제 선전해 왔지만 이것이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근대성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운영해 왔던 그런 어떤 자치적 영역 이런 특히 공유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내부적 규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켜나가고 있었던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일본도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쿠가와 시대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관찰되기 때문에 조선총독부가 이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식을 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 규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법령 시행에 따른 이제 단속과 처벌의 일상화를 보면 10년대는 법령이 비처럼 내린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이제 그 법령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강제력에 의한 것들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 118페이지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3.1운동 당시 평안남도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조선인들이 큰 고통을 여기고 있던 것 산림 이용 제한 뭐 이런 것 간접세 증설 및 부역 위생행정 등등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와 단속 처벌이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가장 이제 직접적이고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형태로서 통치 효과를 거두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것이 태형입니다. 태형은 이제 일본인은 제외된 채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이제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표면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 재정 부담을 줄인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데 다 넣으려면 그래서 이제 감옥을 재정 비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료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아주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서 태형만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포감을 극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부분들이 있을 때 그렇다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부임한 이제 사회도 총독이 당시 조선 사법부 내에서는 경찰 내에서는 태형 폐지에 관해서는 이제 반대론이 적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비용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일축하고 직권으로 태형 폐지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걸로 삼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보면 이와 같은 형벌이 당시 조선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모멸적인 것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도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부역도 많이 이제 되는데 1910년대 이제
그 헌병경찰 이렇게 뭐 자료를 수집한 거를 보면 일반 그 청취를 한 건데 조선인들이 부여결 가는 날은 30전 손해 보는 날로서 체념할 수밖에 없다. 이제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못 한다라고 하는데 그 상당히 이제 그 특정 연도지만 1916년도만 하더라도 연인원 1,000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많이 이제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우리는 원래 이제 자가주조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되었던 이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된 건데 일제가 들어와 가지고 자가주조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이제 금지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세금 내고 해라라고 하는데 그 세금 내느니 차라리 술을 사 먹는 게 더 싸게 이제 되기 때문에 되고, 또 하나 특징은 지역의 양조업자들, 주조업자들의 수를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조업자는 거의 독점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파는 게 그 막걸리 탁주인데, 탁주는 성질상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조업자의 가장 강력한 상대자는, 경쟁자는 다름 아닌 그때는 밀주가 되겠죠. 집에서 원래 당구는 이제 자가용 주조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세무서에서 이거를 감독을 하는데 세무서에 이걸 고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지역의 주조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조업자들이 동네 사정을 잘 알고, 특히 잔치가 있다든지 제사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술이 필요한데 안 산다, 이상하다, 그러면 미리 이렇게 이제 세무업자 이렇게 하는데, 역시 이것도 가게 되면 온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찬자 낸다라고 해가지고 하고 이런 거고, 특히 보면 단속 건수 가운데 120페이지입니다. 약 5%가 먹다가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검거되었다. 그러니까 대단히 아주 사전에 이거는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구한 이제 일본인 학자 이다가키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식민 권력과 자본에 대한 저항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밀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현금 수요를 아끼기 위해서, 안 그래도 부족한 걸 아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항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손쉽게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이 단속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누가 그러면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냐, 내가 세금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조선총독부 재정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므로 해서 동네 이제 유지라고 불리우는 이제 양조업자, 주조업자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10년 전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해왔던 것인데, 이렇게 해서 누가 결국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눈앞에 이제 명백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식민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대 인식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봤느냐라고 봤는데, 10년대는 그 학지광이라고 하는 일본 유학생 잡지 이외에는 사실상 쓸만한 자료가, 활용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노익근이라고 하는 이제 게이오대 재학생이었는데, 경제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이제 썼기도 했지만, 국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가장 잘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되었고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 발전이 가능한데, 이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가 기구가 없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누가 할 것이냐?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개인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정도 안 좋아질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재정 독립한다라고 하면 세금도 올릴 것이고, 1차 세계대전 끝나면 반드시 전후공황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각자 알아서 절약해라. 대단히 이제 공허해 보이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만은, 사실 이 노익근이라는 사람도 본인의 그런 말 속에 동시에 이제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게, 노익근이 본인이 이제 모델로 삼은 나라는 독일이거든요. 독일이라고 한 나라는 아시다시피 국가의 이제
경제 개입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던 그다음에 역사학파 특히 일본 같은 신역사학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삼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연구자들도 이제 지적했는데 일본 유학생들이 이제 그 유독 경제 주체로서 국가의 성격이나 역할은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체해서 어떤 연구자는 사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걸 대체하려고 했다. 아니면 어떤 연구자는 민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걸 대체하려고 했다. 등등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직접적인 이제 발화로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910년대 그 식민 권력이 생각하는 조선 인상이 뭐냐, 매일 신보를 통해서 그 나오는 사항을 이제 보면 연구에 의하면 역시 이제 개인인데 아주 그 생업에 안돈하는 그런 개인, 그러니까 정치적 인간이나 욕망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무기력하고 평온한 일상에 만족하는 그런 이제 삶, 뭐 그래서 50전씩 모으고 담뱃값을 아끼고 뭐 이런 아주 소소한 이제 일상이라고 하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동일한 이제 개인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차이점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20년대로 가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 확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인 본위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는데, 물산장려운동은 뭐 한국사 내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래로 보고 있으면 뭐 생산력 증식, 뭐 토산장려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생산 증식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대세. 그다음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대공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공업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거는 어떤 방법론상의 차이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소수지만 이제 그 자본주의와는 다른 결이 다른 이제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전자를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은 이제 일종의 차별적 보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국에 대해서 니들이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느냐, 우리한테 해달라라고 하고, 왜 일본인과 우리를 차별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는 없지만 그런 역할을 아주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20년대 들어와서의 특징이다. 뭐 동아일보를 통해서도 그렇고, 일본이 이제 조직했던 조선인 산업대 역시에서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에 얘기했지만 그 자본으로부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고서 조선인의 자급자족을 모색하는 그런 시도, 그러니까 권력과 자본에 포획되지 않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것은 제한적이나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것을 가져온 것도 3.1 운동을 통해서 이제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년대 식민 권력이 주주하고자 했던 조선인은 철저하게 이제 권력의 요구에 순응해야만 하는 어떤 개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개인이 아니라 기존 공동체에서 탈각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통치 권력의 직접 지배하에 순응하는 존재로서의 개인이었다라고 이제 본다면, 3.1 운동 이후에는 이제 정치적 측면, 일상적 측면에서도 집합적 주체로서의 이제 목소리를 냈다라고 보여집니다. 20년대 이후에 무수하게 많이 만들어졌던 각종의 결사 존재라고 하는 것, 그다음 각종 시민대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목소리, 그다음 시민대회 분출, 한 2,400여 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연구자에 따르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그런 게 아니었느냐라고 해서 아주 큰 차이점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